안녕하십니까. 한국계리학 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영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학회의 대외 활동이 많이 위축되고 또 이번 세미나도 계획됐던 장소가 아닌 발표자와 토론자만을 따로 모시고 유튜브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귀한 시간을 내어 실시간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계리학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금융의 국제화, 선진화가 진행됨에 따라 금융 전반에 걸쳐 계리학 연구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계리학회는 그동안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연구 및 학술 행사를 해왔으며 앞으로도 현재 논의되는 주요 계리적 쟁점 사항을 중심으로 계리학 연구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에 한국계리학회는 오늘 생손보 선임계리사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국의 선임계리사 제도와 IFRS 17 하의 가정 및 준비금 검증 방안, 그리고 선임계리사 검증 실무표준 개정안에 대해서 모동진 선임계리사님, 김경동 선임계리사님, 그리고 윤정섭 차장님께서 발표를 진행하시게 됩니다. 발표 후 10분간의 휴식 후에 김인수 부장님, 김진관 팀장님, 노철식 부장님, 오창수 교수님, 임종국 상무님을 모시고 주제 발표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변화된 환경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선임 계리사분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제도와 실무 표준을 이해할 수 있는 보람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소중한 의견을 내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며 또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2020년도에 새로 업데이트를 했고요. 그 사유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IFRS 17, KICS 등 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선임계리사의 역할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어서 참고용으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선임계리사 지원조직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해주셨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총 한국을 제외한 6개 국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일단 지구 한 바퀴를 아시아 2국가, 북미 2국가, 그리고 유럽, 오세아니아 순으로 돌고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국가별 비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중국입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기준으로 전 세계 수입보험료 기준 MS가 11.1%고요.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2위의 시장 규모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사 87개가 운영되고 있고요. 손보사 88개 등 총 200개 보험회사가 중국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 1월부터 선임계리사 제도가 시행이 됐고요. 그 중간에 2013년 8월에 규범성 문건을 통해서 재직관리 강화, 책임 명확화, 이행 책무 보장 등을 통보하여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관련 규정 및 업무 수행 기준을 보시면은 일단 보험법에 계리 전문 인력 고용에 대한 사항과 계리 보고제도 구축에 대한 사항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으로는 보험사 선임계리사 관리 방법, 그리고 임보험사 약관과 보험료율 관리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리 실무에 대한 법규 및 실무 표준은 부재한 상황이고요. 참고로 계리사에 대한 윤리 규정 또한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요 조사 사항은 다음 장부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일단 계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고급 관리, 즉 임원급을 말하고 있고요. 임명 전에 감독 기관에 재직 자격 신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책무 위반 시에 경고 또는 벌금에 처하고 이사회 의장과 CEO는 겸직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격은 중국 혹은 외국 계리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하여야 되고요. 보험 계리, 재무, 투자 업무 8년 이상, 그 중에서 계리 유관부서 책임자 이상의 직책, 즉 임원급 5년 이상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그 아래 선임 및 해임 사항에서 보면 한국과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임계리사 임명 전에 감독기관에 재직 자격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재직 자격 치료 사유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임, 면직, 해고 등의 사유로 사직했을 때 20일 이내에 선임계리사가 독자적으로 사직보고서를 작성해서 이사회와 CEO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직 보고서는 그러니까 차기 다음번에 맞는 선임계리사가 이걸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감독 당국에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 인수인계의 한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선임계리사 제재사항입니다. 일단 계리 책무 위반 시에 경고하거나 심각한 경우 1만 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 작성하다가 1만 위안이 170만 원이거든요. 아무리 심각한 걸 해도 170만 원이라고 해서. 그리고 다음은 직무 겸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사회 의장과 CEO는 겸직에 불과하고요. 은보감회, 은행보험감독위원회고요. 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리스크관리, 컴플라이언스, 상품개발 담당 임원은 겸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임계리사 지원 부분은 일단 보험사는 선임계리사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보장 및 필요한 조건에 대한 제공 의무가 있고요. 단지 지원 조직과 관련하여서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나 지침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담당 업무입니다. 선임계리사는 책무 범위 내에서 보험사의 이사회 회의에 참여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발표할 권리가 있습니다. 주요 담당 업무를 보시면은 일단 우리 대한민국보다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넓은 범위고요. 진하게 칠해져 있는 상품 개발 전략 수립, 지급 여력 관리 또는 책임, 재보험 관련된 업무, 예산 관리, 주주 배당 제도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임계리사는 또 중대한 위험을 보험사의 CEO와 이사회하고 감독기관에 적시에 보고할 책임이 있고요. 이를 위해서 당연히 그러니까 선임계리사는 관련 정보를 수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사의 지급 능력이 매우 위험하거나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CEO에게 중대 위험 제시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대 위험 제시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사는 즉시 위험을 예방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보험사가 조치하지 않을 시에는 선임계리사는 감독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행 업무의 예시입니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이제 상품에 대한 보험 약관 및 요율 검증 업무 하고요. 그리고 매년 계리 보고서를 감독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관 및 요율 검증은 이제 해당 인가 또는 신고 청구에 대해서 선임계리사의 확인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계리 보고서는 계리 보고서 작성 규칙에 의거하여 매년 4월 말까지 감독기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성 규칙 목차를 보시면은 우리나라보다 더 넓은 범위인 게 자산부채 매칭 보고서, 그리고 현금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보고서, 내재가치 분석 보고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만입니다. 대만은 2018년 기준으로 수입보험료 MS가 2.4%고요. 10위권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선임계리사 및 외부 재검토 계리사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임계리사는 주로 부사장급이 역임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상품 인가 및 보고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대신 보험 요율, 부채 평가, 결산에 대한 검증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부 재검토 계리사 제도는 2015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선임계리사가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검토 후에 검토견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보험법에 선임계리사로 지명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규정은 선임계리사 및 재검토 계리사 관리 규정이 있습니다. 법규 및 계리 실무 처리 준칙도 잘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뒤에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만의 계리 관련 법규는 상품 개발 관련해서 37개, 부채 결산 평가 관련돼서 19개, 기타 5개, 총 6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채 평가 결산 부분에 보고서 부분에 보면 선임계리사 계리 보고가 법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 운영 형태입니다. 자격은 일단 자격증하고 보험 계리 실무 업무 5년 이상 실제 근무
그리고 좀 특이사항이 계리사 도덕 규정 과정에 참가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임명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과반수 참석, 과반수 동의에 의해 승인이 되고요. 임명 및 해임 후에 감독기관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는 이제 뭐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즉각 서면으로 CEO에게 통지 또는 기한 내에 개선 조치 의견을 건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수행 업무입니다. 일단 매년 감독기관이 지정한 날짜에 검증 보고서를 감독기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 보고서에 별첨식으로 되어 있는 좀 세부적인 내용인 계리 의견서와 계리 해설서를 같이 감독기관, 이사회, CEO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증 보고서는 보험사 선임계리사 및 외부 재검토 계리사 관리 규정에 근거되어 있고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리 의견서 및 해설서도 관련 근거는 선임계리사 검증 작업 주의사항이고 주요 내용들은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입니다. 아시다시피 MS는 28.3%고요.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선임계리사 제도는 적절한 자산부채 종합관리, 준비금 평가 및 적립 시행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요. 주된 역할과 책임은 자산 및 준비금 등의 적정성 평가입니다. 관련 규정은 그 두 번째 보시면은 NAIC 모델법상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금 산정 기준서에 따라 계리 의견서를 작성하도록 선임한 자격 있는 계리사를 선임계리사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도 운영 형태이고요. 이사회는 자격 있는 계리사를 선임계리사로 임명하고 보험감독관에게 적시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계리학회의 회원이고 이사회에서 위임을 받은 자, 그리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자, 그리고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무는 매년 정기 연차 보고서 작성 시에 적정한 재무적 평가 및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영 현황은 미국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이제 대표 계리사 칩 액추어리 직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 계리사는 아시다시피 CFO, CEO 등과 같은 고위 경영진 또는 중간 임원을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표 계리사하고 선임 계리사의 직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업무의 범위 관점에서 보시면은 칩 액추어리는 계리 업무 전반에 걸쳐 총괄하는 역할이고요. 선임 계리사는 법규에 따라 감독당국 경영진에 보고하는 준비금의 적정성을 평가 서명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독립성 관점에서 보시면은 대다수 상당수의 회사는 외부에 독립된 선임 계리사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행 업무고요. 매년 연차 보고서에 자산 적정성 분석에 관한 선임계리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의견서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포함한 해설서 작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뉴욕법주법 기준으로 자산 적정성 분석은 일단 그 분석 대상의 결정, 모형의 설정 등을 통해서 시나리오를 설정을 하는데요. 결정론적 방법은 뉴욕 세븐 시나리오별 현금으로 분석, 확률론적 방법은 여기 오차가 있는데 전황이 아니라 전환입니다. 전환, 확률, 접근법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로 이제 캐시플로우 프로젝션을 실시를 해서 보험 종류별로 적정성 검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연도별 잉여금 산출을 하고 이 해당 7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하나라도 미충족했을 때 자산 증액을 통해서 이 과정들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충족하는 수준의 자산 증액 규모를 추가 준비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선임계리사가 의견서와 해설서도 자산 적정성 분석 결과 보고도 같이 해야 되고요. 이 보고를 받은 보험감독관이 의견서 검토 후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계리사의 재검토 요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의견서 주요 기재사항과 해설서 주요 기재사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네 번째 국가 캐나다입니다. 캐나다는 2018년 기준 MS 2.46%고요. 전 세계 9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보험사의 자율적인 내부 통제 기능, 이사회, 감사, 선임계리사 이 세 개의 축이 보험 감독 방식에서 가장 그 하나의 큰 축이고요. 이 법적 근거는 1991년 보험업법 개정 시에 기업 지배구조 부분에 추가되었습니다. 아래 보험업법상의 제도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요. 일단 선임에 관한 의무 조항에 일단 계리사를 선임하고 감독원에 보고해야 하고요. CEO, COO, CFO는 계리사로 선임될 수 없으나 CFO는 일부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 또는 직무 종료 등의 경우 감독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한과 법적 보호는 직무상 정보 요청권을 가지고 있고요. 정보 제공자는 민사 책임이 없습니다. 오른쪽의 역할과 의무는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회계감사위원회의 현재와 장래의 재무 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해임 직무 종료 등의 경우 이사회와 감독원에 성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보험업법 이외에도 지침, 실무 표준 등의 선임계리사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 보시면 OSFI가 캐나다 금융감독원이고요. 이 가이드라인을 보시면은 선임은 보험업법과 동일한 내용이고 역할과 의무를 보시면은 업법과 동일하나 내용이 보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채 평가 보고서는 선임계리사 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아랫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은 실무 경력이 충족되어야 되고 보험 관련 법규와 계리 실무 표준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리사회 윤리규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계리 실무 표준입니다. 일단 이 부분은 선임계리사에게만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그냥 정보 접근 권한과 면책 특권이 없는 계리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사회에서 선임계리사 역할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대한 이해 및 필요시 서면으로 확인하는 내용과 접근 권한이 필요하거나 통보받아야 할 정보에 의해 그리고 재무 건전성 유지를 위해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보고 관련 내용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캐나다는 좀 특이하게 피어 리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원은 피어 리뷰를 요구하고 있고요. 지침 그 가이드라인에서 목적, 대상, 범위, 보고서 내용 등 세부 사항을 기재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보험사의 건전성 평가, 선임계리사의 역량 향상, 이사회 경영진 및 투자자에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일단 외부 회계감사와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피어 리뷰는 회계감사보다 더욱더 세세한 수준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리 실무 표준에 따라 수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임계리사가 작성한 것에 대해 재계산이나 사용된 자료에 대한 검증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른쪽에 대상입니다. 선임계리사 보고서뿐만 아니라 계리 부채, 출재 자산 등을 확인하고 있고요. 현재와 미래의 재무상황 보고서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내용은 수행 시기, 선임계리사의 관계, 그리고 선임계리사의 규정 지침 등 준수 여부, 그리고 차년도 작업에 대한 권고 등의 보고서를 작성해서 감사위원회와 감독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 주기는 최소 3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중대한 변화가 있으면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재무제표 관련 사항은 공시 전 사전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선임계리사 보고서는 사후 리뷰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피어 리뷰어를 선정할 때 좀 유의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선임계리사와의 이해상충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아무런 관계가 없는 피어 리뷰어를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아래 보시면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리뷰어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선임계리사와 동등한 자격 요건, 그리고 최근 3년간 그 회사의 선임계리사가 아니어야 되고요. 이런 아래쪽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입니다. 선임계리사는 선임계리사 보고서 AAR을 감독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요. 매년 결산기 전에 감독원은 이 작성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선임계리사 보고서 작성 시에 일반적 계리 실무 표준에
따르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이 계리실무 표준은 계리사에서 운영하는 실무 표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교육 자료 및 리서치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출 기일은 결산일 이후 60일 이내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목차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국입니다. MS 6.5%고요. 전 세계 4위에 랭크되어 있고, 유럽에 있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보험 시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1974년도에 선임계리사 제도가 최초로 도입이 되었고요. 보험회사 임원 또는 외부인으로 선임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재무 상태 및 건전성 우려되는 경우 경영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경영진이 이를 거절했을 때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입 취지 및 수익 역할을 보시면요. 도입 취지는 보험 계리사항에 대한 검증, 경영진에 대한 자문, 경영에 대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서 재무 건전성 제고 및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수익 역할은 보험 계리사항에 대한 검증, 재무 건전성 제고, 경영진 자문, 내부 감시 기능 등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초로 선임계리사 제도를 도입했다가 2004년도 이후에 전문적인 감독 체계 수행을 위해서 선임계리사라는 명칭은 삭제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에 대표계리사, 이익배당계리사, 적정성 검증 계리사, 감사계리사 등으로 세분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계리사는 앞서 미국에 있는 대표계리사와 유사한데요. 계리 전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이익배당계리사는 배당사업 부분의 계리 전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담당 업무입니다. 매년 보험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와 보험 계약자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사회에 조언하고 모니터링해야 됩니다. 감독기관 보고사항으로는 동적 지급여력 테스트 결과 및 미래 상황 분석을 경영진에게 조언하고 감독당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 보고서에는 이제 주요 가정 변화에 따른 민감도 및 시나리오 분석이 포함되어 있고, 이 시나리오별 전개 상황에 대해서 회사의 선택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게 최근에 나온 자료인데 2019년 5월부터 시행이 됐고요. 계리사 행동 강령입니다.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입니다. 호주는 생각보다 MS가 작습니다. 1% 수준이고요. 10위권 밖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운영되고 있는 보험회사가 생명보험 43개, 손해보험 75개 등 약 121개의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라이프 인슈런스 액트 199가 보험법을 칭하고 있고요. 보험법에서 선임계리사의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그 계리사의 역할이 승인자에서 자문사로 변화하였습니다. 최초에는 부채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2001년부터 종합적인 재무상태 보고서와 자본 적정성에 관한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감독 법규도 최초에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이 각기 다른 감독 체계하에 존재를 했었는데 2008년도에 그 호주 금융감독청에서 프루덴셜 스탠다드로 통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건전성 기준 및 실무 지침서는 일단 감독청에서 건전성 기준과 실무 가이드를 운영하고 있고요. 호주 계리사회에서도 실무 지침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도 운영 형태입니다. 그 보험법에서 선임계리사와 회사의 관련 의무를 정하고 있고요. 건전성 기준에서 자격 요건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좌측 하단 보험법 보시면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해임 시에는 6주 내에 다른 사람을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건전성 기준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그 우측에 있는 게 건전성 기준입니다. CEO, 임원, 감사인이 아니어야 하고요. 이런 자격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좌측으로 오시면 3번 건전성 기준과 리포팅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문서 접근 권한, 이사회 등에 대한 참석 및 발언권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담당 업무고요.
작성하다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감독기관 보고, 그리고 건전성 기준의 의무, 재무상태 보고서, 자본 수준 등에 대한 어드바이스, 계약 및 재보험 어드바이스, 특별 목적 검사, 위법행위 보고 의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고요. 최근에 호주가 금융감독청에서 선임계리사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건전성 기준서를 발표를 했고 201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선임계리사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였습니다. 그 선임계리사의 권한을 보시면은 반드시 필요한 직위 및 권위를 가져야 하고 경영진 수준에서의 전략적 이슈사항 논의에 반드시 참여하고 이사회에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제공받아야 함으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사의 의무를 보시면은 그 선임계리사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계리적 자문체계, Actuarial Advice Framework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계리적 자문체계에 관한 사항이고요. 중요한 정책의 수립,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 방안, 계리적 자문체계 구축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정책을 수립했을 때 문서화하고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서 선임계리사의 자문, 일반 계리사의 자문, 계리적 자문 불필요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해서 관리 프로세스를 문서화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는 위험관리 체계를 객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CRO는 겸직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상충에 대한 적절한 관리 방안 수립이 된 경우에 한해서 CFO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계리적 자문체계 구축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권별 중요 정책 및 최소 요구사항들을 고려해서 필요한 영역에 대한 정의를 하고요. 중요한 검토사항이나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계리적 자문을 요청하는 체계를 문서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최근 제도 개선 사항 마지막이고요. 재무상태 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작성 시에 최소 요구사항만을 포함하되 나머지 것들에 대한 포함 여부는 중요성에 대한 선임계리사의 판단이 가능하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좌측의 재무상태 보고서를 보시면은 일단 최소한의 검토사항을 FCR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선임계리사의 판단 하에 포함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CR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선임계리사의 미포함 사유 및 근거에 대해 간단히 서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측의 평가보고서를 보시면은 일단 기존에 있던 보험부채 평가보고서에 이사회 제출 의무가 삭제되었고요. 그래서 기존 대비해서 업무가 축소됐고 이 평가보고서는 이사회 제출 의무가 없고요. 요약 정보를 좌측에 있는 FCR에 포함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단 호주까지 총 6개의 나라에 대한 선임계리사 제도를 봤고요. 국가별 비교는 좀 간단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포함해서 각 항목별로 작성을 했고요. 요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고요. 이게 지원 조직에서 엄청 많은 고생을 해주셨고요. 혹시 이게 책자로도 만연이 되어 있는데 생명보험 선임계리사분들께는 배포를 완료했고요. 혹시 그 손해보험 선임계리사분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들 있으면 연락 주시면은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IFRS 17 가정 및 준비금 검증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대해상 화재보험 선임계이사 김경동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17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본 주제가 각 회사에서 준비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하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드릴 순서는 첫 번째 검토 배경, 두 번째 현행 검증 체계, 세 번째 IFRS 17 검증, 그리고 매진말 순서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정책당국에서도 오늘 주제와 관련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에 금융위원회에서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6차 회의가 열렸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세븐틴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고, 주요 내용에 오늘 주제와 동일한 IFRS 17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가 포함되었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검토 배경으로 첫 번째 IFRS 17 시스템 구축 진행 현황입니다. 현재 각 회사는 IFRS 시스템 구축으로 결산 수치 산출까지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계리 시스템 그리고 결산 시스템은 공통적으로 구축이 완료되었고요. 기타 주변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한 보완, 또 안정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이제 들은 의문은 17 시행을 위해서 산출 시스템 구축으로만 충분한가? 의문이고요. 또 운영 및 검증을 위한 준비는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검토 배경 두 번째, 변동성 최소화 방안 마련이 IFRS 17 조기 정착의 핵심 과제다 것입니다. 기존 원가법 준비금 체제 하에서는 정해진 산식대로 또 규정에 따라 산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 이슈가 사실 적었습니다. 그러나 17에서는 가정의 미세한 변화에도 결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예시에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가정이 약간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결과인 벨은 10% 이상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 10%란 금액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에서는 이제 수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해당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감내하기는 상당히 거의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IFRS 17 성패는 변동성 최소화로 귀결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배경 세 번째, 비교 가능성 대 개별 판단입니다. 기준서가 원칙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베스트 프랙티스를 만든다든가 할 것이고, 또 회계 감사위는 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준 지침을 만들고, 또 감독 당국에서도 이제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서 이제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 회사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다르고 경험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원칙 중심의 기준서를 해석하고 판단해서 적용하는 것은 아마 제각각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검증 능력이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고요. 회계법인이나 계리법인에 의한 외부 검증과는 별도로 내부의 독자적인 검증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검토 배경 네 번째, 회사 내 다른 가정과의 일관성입니다. 최근 각사에서 보면 장내 현금 흐름을 활용해서 하는 업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을 개발할 때 개발해서 상품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업무라든지, 이제 장내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서 프로핏 마진을 이제 산출하겠죠. 그리고 판매한 이후에는 신계약 실적을 평가할 때 과거에는 신계약 몇 억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 지금은 다 전부 신계약 가치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결산을 할 때는 부채를 평가하거나 부채를 산출할 때 또 다른 가정을 적용해서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내에서 여러 가지 현금 흐름 활용 업무가 존재하고 여러 가지 가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하는 고민은 이 가정들과의 관계, 이 가정을 어떻게 통일할 것인가, 이런 이슈가 항상 존재했는데요. 제가 이제 고민하고 내린 결론은 목적 적합성 있게 해야 된다. 가정 업무의 목적에 따라서 가정을 산출하고 적용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고요. 단
그 회사 내에서 어떤 일관성의 범주 안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가정에 대한 거버넌스가 얼마나 잘 구축이 되었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현행 검증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임준비금 검증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조직 측면에서 보면, 현재 책임준비금 산출하는 부서는 보통 이제 계리파트라고 되어 있고, 대부분 이제 CFO 산하에 있습니다. 그 선임계에서는 그 결과를 검증하는 이제 역할을 하면서 별도의 독립된 조직으로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준비금을 산출해서 이제 결과까지 그 선임계에서가 뭔가 개입할 여지는 좀 적고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그 원가법 준비금 하에서는 어느 정도 그 실효성이 있었지만 IFRS에서는 지금 다양한 판단 요소가 개입되고 단계별로 검증을 해야 되는 이 IFRS 체제 하에서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검증 기준 현황입니다. 본 세미나를 주관하시는 계리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무 표준을 보면 LAT 실무 표준, 보증 준비금 실무 표준, 선임 계리사 검증 의견서 실무 표준 이 세 가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일부 항목이 한정되어 있고 앞으로는 좀 다양한 항목, 전체 항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내용 면에서도 보면 지금 약간 뭐 규정 중심으로 어떤 양식 중심의 좀 정형화된 형태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앞으로 IFRS에서는 좀 더 그 사례 중심으로 풍부한 사례 중심으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임준비금 업무에서 선임계회사의 역할입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사후적이고 어떤 최종 확인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그 IFRS 결산 단계별로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하기는 다소 부담스러운 업무 프로세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회사별 고유 환경을 감안하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행 검증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IFRS 17에서 이제 검증 체계가 이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다는 어떤 그런 모습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IFRS의 어떤 결산 단계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단계별로 보시면 다 검증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임계에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준서를 해석하고 또 데이터를 집계하고 그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델링하고 가정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인풋하고 현금 흐름을 산출해서 또 결산 수치화 시켜서 나중에 문서화까지 하는 이런 복잡한 단계가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IFRS 17 결산 단계별로 검증이 왜 필요하고 또 무엇을 검증해야 할지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에 제가 설명드리는 사례들은 주로 이제 캐나다 계리사회 에듀케이션 노트를 참고하였습니다. IFRS 17 검증 체계 첫 번째 단계는 회계 기준서 해석 단계입니다. 회계 기준서가 역시 원칙 중심이기 때문에 회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회계 기준서의 해석은 회계법인, 회계감사인이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IFRS 17 회계 기준서에서의 이슈면 대부분 계리적인 이슈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내용에 나와 있지만 보험계약의 통합수준, 계약의 경계, CSM의 삼각방법 이런 것들이 모두 계리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계리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해석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해석 결과를 선임계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븐틴 검증 체계의 두 번째 단계인 데이터 검증 단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는 우리가 현금 흐름을 산출하는 대상이 되는 보유계약 데이터일 수도 있고 또 가정을 산출하는 기초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 단계에서의 이슈는 데이터 통합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회사 내에서 보면 이 현금 흐름을 산출하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그 각 부서에서 데이터를 따로따로 관리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하기 쉽고 또 검증을 하기도 어려운 이런 비효율이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데이터를 통합해서 일괄적으로 선임계에서 검증하고 검증된 데이터를 각 업무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의 검증 포인트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모델링 단계입니다. 모델링은 이제 상품 정보나 상품 구조를 게리 소프트웨어에 반영을 해서 게리 소프트웨어가 구동되도록 하는 그런 업무인데요. 이 모델링 단계에서도 역시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모델링 업무를 누가 하느냐? 상품 개발 단계에서 개발자가 하느냐? 이후에 사용자가 하느냐? 그리고 모델링 보정 관리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 여러 곳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여러 곳에서 수정을 하면서 각 부서에서 모델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점별로 모델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정작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좀 잘못된 모델을 반영하면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델링에 대한 거버넌스가 중요한데요. 제가 속해 있는 현대해상에서 올해 그 모델링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 좀 시행을 했었고 상당히 효과를 봐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희는 이제 상품 부서에서 상품을 개발할 때 상품 개발자가 일단 모델링을 합니다. 근데 신상품 같은 경우에 특수한 경우에는 기존의 상품과 워낙 달라서 로직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게리 소프트웨어 전담 부서에서 로직 수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 이 모델 로직을 건드리면 나중에 굉장히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또 모델링이라는 게 워낙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유관부서에서 모델링 지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델링 초안이 완성이 되면 선임계리사한테 모델링 검증 요청을 합니다. 마치 기초서류 검증 요청하는 것처럼 검증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선임계리사는 모델링 결과를 가지고 현금 흐름을 산출해서 그 보험료나 준비금을 맞춤으로써 검증을 완료합니다. 그런 후에 그 모델을 배포하면 그 배포된 모델 버전만 그 각 부서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체계를 한번 구축을 해봤는데요. 이 모델 거버넌스 검증 체계가 상당히 중요한 또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계는 가정 단계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 세븐틴 시행 성공의 최대 그 화두가 변동성 관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역시 변동성 최소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가정 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가정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고 있고요. 각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서 좀 진행 중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일단 가정 산출 부서에서 가정을 산출하게 되면 또 유관부서에서 실무 의견을 또 제시를 하고 그것을 이제 반영을 해서 선임계에서한테 가정 검증 요청을 합니다. 그럼 선임계에서는 그것을 검증을 하고 최적가정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을 한 다음에 이제 가정이 실제 업무에 활용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아까 전에 제가 가정 관련해서 이제 목적적 합성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할인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부채 평가라든지 자본 건전성 평가를 위해서 뭐 UFR을 4% 쓴다, 5% 쓴다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사내에서 어떤 단건의 수익성을 분석을 할 때, 또는 3위원의 보험료를 우리가 CFP 차원에서 검증을 할 때도 그 할인율을 쓸 수 있는가, 써서 제대로 검증이 되겠는가, 제대로 수익성을 산출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면 약간 의문인 거죠. 그래서 각 목적에 맞게 가정을 쓰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이 잘 운영되려면 이 최저가정위원회나 선임계에서 검증을 통한 이 관리 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풋 단계입니다. 앞에서 이제 모델링하고 가정 산출하는 결과를 계리 시스템에 인풋을 하고 인풋 결과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인데요. 여기서도 이슈가 이제 한 가지 있는데, 이제 수당 수수료 이슈가 있습니다. 사실 수당 수수료는 상품별로 마치 정보 입력하듯이 입력이 되는데, 처음에 모델링 단계에서는 이제 상품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검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나중에 가정 검증할 때는 또 이게 가정 검증이라고 하기에는 또 상품별 또 정보처럼 보이기 때문에 또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당 수수료에서 의외로 틀린 경우가 많고, 나중에 틀려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인풋 단계에서 수당 수수료 검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현금 흐름 산출 결과 검증입니다. 현금 흐름 산출 결과는 뭐 보험료, 보험금, 사업비 등 현금 흐름 항목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틴 항목인 뭐 벨, CSM 이런 항목까지 이제 포함합니다. 크게 보면 검증 방법은 전반적인 수준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고 세부 항목을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반적인 결과값 수준에 대한 검증은 먼저 이제 그 무브먼트 분석을 해보면 또 검증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기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계약 변화 효과인지, 가정 변경 효과인지, 모델 개선 효과인지 이 세 가지로 설명이 안 되면 그 에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발견된 에러는 앞에서 또 우리가 검증하지 못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체크되는 효과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감도 분석을 하면 사실 계속 산출을 하더라도 민감도 분석 결과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민감도 분석이 달라졌다면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에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항목별 검증 방법은 앞에 부분을 이제 총액적으로 검증했다고 보면, 이거는 이제 특정 샘플을 현금으로 산출 결과와 그 다음에 수기로 계산해서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산출 결과를 맞비교해서 에러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신상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프로핏 마진이라든지 CSM 이런 부분들을 산출해보고 기존의 상품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이제 결산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현금 흐름 검증까지 했다고 끝난 게 아니라 결산 수치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현금 흐름 검증을 했다는 것은 CSM, 예를 들면 CSM을 검증했다는 것인데, 사실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건 CSM 상가계획입니다. 손익계산서에.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검증을 해야 완료되는 것입니다. CSM에서 CSM 상가계획으로 가는 과정은 아마 그 각자 회사에서 결산 시스템 또 어떤 배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돌려서 산출될 텐데요. 이 부분에서 유의할 사항은 앞에 부분까지는 약간 적정성을 검증했다면 이 결산 수치는 정확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임계획사 쪽에서도 이 결산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배치 프로그램 또는 시스템을 이중적으로 만들어서 대사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그 과정은 예를 들면 현재 이현상값과 비슷합니다.
이런 생각을 적정성을 검증하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문서화 단계입니다. 그 IFRS 17은 아마 검사 이슈가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거나 히스토리 마련을 위해서 이 문서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문서화를 잘 하면 이 부분이 노하우로 연결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이제 업계 지식 공유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부분은 캐나다 계리사회 사이트를 캡처한 장면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가이던스 머티리얼이 이게 몇 페이지가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으로 이 해야 할 일들이 업무별로 마치 저희 이제 계리학회에서 그 운영하시는 실무 표준들이 아주 세부적으로 되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계리 관련 자료들이 좀 풍부하게 업데이트돼서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그 IFRS 17 전환 시점 검증입니다. 이건 별도의 이슈인데요. 사실 그 전환 시점에 이제 수정소급법이나 공정가치법을 이용해서 벨 또 RA CSM을 산출해서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이 이벤트는 상당히 이제 영향력이 큰 것이죠. 그 시점에 자본의 크기를 결정하고 그 이후에 또 손익을 지속적으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어떤 적용한 가정이 이후 가정 적용의 어떤 가이드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시점에 그 선임계회사가 아마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개입을 해서 아마 이 업무를 진행시켜야 이후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저는 생각됩니다. 그럼 전환 시점만 생각하면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마 2021년도 굉장히 바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결국 말씀드리고자 한 얘기는 IFRS 17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 생각은 역시 그 변동성 최소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 거버넌스를 얼마나 잘 구축해야 되느냐,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계사 검증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계사 스스로가 이런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스스로 먼저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이 발표를 통해서 또 업계에서 좀 준비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바라겠고요. 또 제도 개선에도 잘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 번째 주제인 2020년 선임계리사 검증 실무표준 개정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릴 농협손해보험 선임계리사실의 윤정석 차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해 주신 우리 현대해상의 선임계리사님께서 앞으로 검증 실무표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좀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재는 조금 더 규정이나 결과 중심에 이게 좀 치중된 이 실무 표준에 대해서 올해 어떤 내용들이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먼저 그 작업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실무표준 작업반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사별로 10월 달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실무표준 작업반이 이렇게 좀 전체 회의를 하거나 모여서 이렇게 작업을 논의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주로 온라인으로 작업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반에 참여해 주신 많은 회사의 분들이 경험이 많으셨기 때문에 원활하게 잘 진행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11월 초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별로 각사의 저희들이 작업한 내용을 전달을 드려서 검토 의견을 여쭤봤었고요. 또 손보와 생보 간 그 작업 내용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그 내용들을 조율하는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손해보험은 얼마 전에 이제 선임계획사협의회에 그동안 경과 내용들을 보고를 드렸고요. 생명보험에서도 선임계획사협의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촬영일이 오늘이 12월 11일인데요. 현재는 그 금융감독원에 그 작업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려서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번 달에 계리학회에서 실무표준위원회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작업반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진행하는 과정들이 이 실제로 작업반에서의 어떤 고민이나 회사들의 어떤 이슈들보다는 제도와 관련된 내용 또는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외부에서 내려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이 계속 변경이 되고 그것들을 잘 받아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그런 내용들을 반영을 하는 작업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로운데 그런 것들을 그냥 각사에서 그 어떤 좀 약간의 경험들이 많으신 분들께서 잘 노력을 해주셔서 원활히 잘 진행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험 7개사와 생명보험 7개사의 작업반에 참여해 주신 그 선임계획사님들 그리고 지원팀장님 이하 작업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개정 내용에 대해선 규정이나 어떤 그런 결과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고 이것을 다시 크게 두 가지로 그 금융감독원에서 제안하고 있는 실무표준 개선 고려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4가지로 요약을 했고요. 또 최근 관련 법규에서 올해 바뀐 내용들을 다시 좀 요약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그 개선 공고사항은 그 최근에 각사의 그 검증 의견서 검토 결과 유의사항이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회사별로 어떠한 것들을 아마 좀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내용을 그 종합적으로 이제 반영한 것들을 다시 실무표준 개선 고려를 요청하는 내용들을 금융감독원이 저희들한테 전달을 했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내용을 다시 요약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손보와 생보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LAT 위험률과 해약률 관련해서 통계적 이상치에 대한 수정 보완 사례에 대한 기준 근거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다. 이래서 좀 확인이 좀 힘들고 특히 구체적인 사례로는 경험 통계가 충분한 특정 경과년도를 이상치로 제거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좀 찾기가 어려웠다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개선 권고 사항으로는 이상치 판단 기준이나 근거를 구체적으로 엄증 의견서에 기술하고 산출 방법과 근거를 좀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구체적인 예시로 실무표준을 개선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LAT 해약률 관련한 내용입니다. 해약률을 산출할 때 그 경과기간 이후 통계를 모두 포함하여 산출하는 것이 합리적임에도 특정 경과기간 당해년도 통계만 사용하는 사례가 존재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최종 경과기간이 있을 때 이 최종 경과기간 이후의 통계를 써야 되는데 그냥 특정 연도 통계만 쓰는 게 좀 부적절해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요. 그래서 이제 LAT 실무표준에서도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최종 해약률 설정할 경우에 최종 경과기간 이후 경험 통계를 모두 포함하도록 그 실무표준에서 반영을 했고, 저희 검증 실무표준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특정 경과기간 통계만 이용하는 경우 최종 경과기간 이후 해약률 추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하는 LAT 실무표준도 변경을 했고 저희 선임계리사 검증 실무표준도 같이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LAT 대표 계약 관련한 사항인데요. 대표 계약을 적용해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어도 세 개의 금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일치 정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전체 계약에 대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할 경우에도 대표성 기준 검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좀 일부 회사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계약을 하는데 대표성 기준 검증을 다시 해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있었고, 그 저희들이 확인을 해본 결과 이제 전체 계약을 대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을 했다라고 이제 의견서에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로스업 전과 후가 좀 이렇게 다른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좀 대표성 기준을 검증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의 주석이 주석 3번과 4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전체 계약을 평가하고 작성하더라도 오차가 있으면 해당 사유를 좀 기술을 해라라는 게 주석 3번에 추가가 됐고요. 주석 4번은 대표 계약을 적용한 경우 적어도 3개의 금리 시나리오에 대해서 결과를 좀 명시를 해라라는 내용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생명보험회사에 한한 내용입니다. 그 변액 보증준비금 주식이익률 관련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보증준비금 할인율 산출할 경우에 적용될 주식이익률 산출 방식, 그리고 과정 및 산출 결과에 대해서 검증 의견서의 기재 수준이 좀 미흡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좀 충실히 기재하도록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었고요. 구체적으로는 뭐 저 회사의 최근 5년 주식이익률 또는 평균 이익률, 코스피 지수를 이용한 상한 산출 결과 등 이런 내용들을 확인한 결과들을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에 좀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이 그 금융감독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받았던 그 공고사항들이었고요. 법규 개정과 관련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현재 그 변경 예고가 돼 있는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것들은 좀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업을 하면서도 크게 이제 좀 확실한 것들만 좀 요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 시행됐던 재무건전성 준비금이 이번에 실무표준에 들어갔고요. 다만 이 금융위원회가 정해서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좀 하고 있고, 올해 다시 또 금융위원회가 어떻게 정해질지는 아직 고시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들은 명시는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정만 좀 포함하는 정도로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표준 해약환급 계산할 때 적용되는 해약공제, 표준 해약공제에 관련한 내용들에서 연납위험보험료라는 개념이 좀 추가가 됐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험 계리 기준은 지금 최근에도 좀 그 변경이 됐던 것 같은데요. 변경이 계속 되고 있어서 현재까지 변경된 내용들을 최대한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갱신계약은 합리적인 미래 현금 흐름 추정이 가능한 경우만 반영해라 라는 게 지금 현재 기준이고, 최근에는 또 그 반영을 합리적인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좀 그 규정이 바뀌었는데 시행일이 내년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영을 안 했고요. 이런 내용까지만 반영을 했고, 또 공동재보험 계약과 관련한 내용들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규정이 계속 변경 중이라 이 실무표준의 내용들이 아무리 최대한 담으려고 해도 좀 시차에 따른 차이라든지 아니면 뭐 실무표준 자체가 어떤 규정에 우선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 규정과 관련된 내용들은 작업을 하시면서 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이 저희가 그 준비한 그 올해 선임계리사 검증 실무표준 개정안 이 내용을 준비할 때 저희들이 그게
가을쯤이었던 것 같아요. 11월, 10월 막 이랬으니까. 그래가지고 코스모스를 그려놨는데 벌써 겨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중한 자리에 초대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세 분의 발표자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렇게 세 분 발표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오신 분은 흥국화재의 김인수 부장님, 그리고 농협선보의 김진관 팀장님, 그리고 교보생명의 노철식 부장님, 그리고 한양대학교 오창수 교수님, 그리고 KDB생명의 임종국 상무님께서 이렇게 토론을 진행하기로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흥국화재의 김인수 부장님부터 이렇게 토론을 할 텐데요. 토론을 마치고 나면은 나중에 질의 부분을 모아서 발표자분들이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인수 부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흥국화재 선임계사 김인수입니다. 현재 IFRS가 준비되어 있고 저희 회사도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선임계사 입장에서 현재 회사에서 별도 IFRS 팀이 별도로 구축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진행 사항을 약간 한 발짝 떨어져서 현재 뭐 보고를 듣고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 그 11월 30일 날 금융위원회하고 보험감독원에서 보험자본 적성성 선진화 추진단 6차 회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IFRS 17화 책임준비금 검증체계 강화와 관련하여 선임계사를 중심으로 자체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또 책임증에 대한 외부 검증 실효화를 위한 세부방을 마련한다고 보도 발표한 적이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그 IFRS 17 그 시행시와 관련해서 IFRS 17을 시행시가 2023년 1월 1일로 되어 있고 그러면 2023년 1사분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1년 전인 2022년 1사분기를 비교해야 하므로 실제적인 작성은 2022년 1사분기 재무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급 여부를 고려한 전환이 적어도 2021년 11월부터는 하여야 될 걸로 현재 예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은 회사 내 IF 추진부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검증 방안을 실질적으로 강구할 시점입니다. 또한 회계 기준의 변화는 보험 상품 개발, 영업 전략, 리스크까지 등 보험회사 경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 보험업법상의 선임계사에 주어진 큰 의무는 보험 부채인 자녀 보전 부채와 발생 손해액에 대한 책임 검증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그 선임계사가 중점적으로 검증할 부분은 통계 가정관리와 모델링 검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정관리 중에서도 계리적 최적 과정입니다. 유출 항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이업률, 보험금 지급과 사업 비율, 그리고 유입 항목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실효 해약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정 검증은 GOC 단위로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 계획, 미래 1년의 사업 계획 차이 분석을 하고 또 과거 1년인 과거 실적표와 차이 분석을 해서 가정 검증을 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델링 검증은 계약의 최초 시점에 프라이싱 밸리데이션과 결제한 시점에 스테이틱 밸리데이션을 하면 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현행 결산 준비금과 모델의 준비금 비교를 통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회계 검증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하고 있는 건별 캐스트 방식을 계속 도입하고 또한 그러한 부분의 회계 정책과의 어느 정도 일치 여부를 저희가 확인해야 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현재 선임계사 검증 실무 표준이 선임계사의 검증 업무 체계와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FRS 시행을 본격 앞두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선임계사 검증 실무 표준을 저희가 좀 더 능증적으로 같이 업계가 같이 해서 특히 선임계사들이 이건 선임계사 역할이 되기 때문에 선임계사 차원에서 직접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네, 교보생명 선임계사 노철식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 내용이 시적절했고 또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을 잘 정리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주관해 주신 우리 계리학회와 또 발표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경험하지 못한 회계 및 감독제도 변화가 2023년부터 시작되는데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소한 2021년에는 모든 테스트가 끝나고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야 됩니다.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자본 전략, 리스크 관리, 또 상품 라인업, 손익 분석 및 관리, 공시 등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여기서는 발표 내용 범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임계리사 제도 도입의 근본 취지는 무엇일까요? 2003년 5월에 감독원에서 발표한 선임계리사 제도 도입 취지를 보면 보험 계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독립적인 위치에서 보험료 산출 및 책임준비금, 배당 등 부채 적립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각종 경영 리스크 자문 등 보험회사 건전 경영을 위한 내부 통제 수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선임 계리사 제도 도입 취지에 동의하지만 운영상에서는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선임 계리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주요 나라의 선임계사 제도를 살펴보았지만 어느 나라가 가장 좋은지는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지만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은 캐나다나 호주의 선임계사 역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선임계리사 제도 및 역할과 관련하여 선임계리사의 업무 범위, 또 이상 강화, 또 IFRS 17 도입 이후 보험부채 검증 방안 등 세 가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선임계리사 업무 범위에 대한 것입니다. 새로운 제도 하에서 선임계리사 업무 범위는 기존의 업무 범위 외에서 최적 과정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 업무와 또 IS 산출 시 위험 마진, 각종 보험 리스크 산출의 적성성에 대한 확인 업무가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해서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경영진 보고나 자문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의 CFO나 또 CRO 업무와 겹치지 않은 선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임계리사의 직무가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 및 확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파악해서 보고하는 것은 기본적인 조직 체계상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그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보고서 형식이나 보고 내용은 어떻게 할지, 언제까지 해야 될지 그런 세부적인 기준을 검토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오늘 발표한 해외 사례 중에서 호주의 계리적 평가 보고서나 캐나다의 선임계리사 보고서 등이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선임계리사 이상 강화에 대한 것입니다. 이상 강화의 요체는 결국 선임계리사가 겸임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할수록 겸직을 금지할수록 선임계리사의 회사 내 이상은 줄어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임계리사의 권한은 미약하고 의무만 강조되면 고위급에 진출할 때 선임계리사 직무는 거추장스러워질 뿐입니다. 선임계리사 제도 도입 전에는 보험회사도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하거나 또 자산을 과다히 계산하는 등 고의적인 회계 부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선임계리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또 선임계리사의 직무와 관련성이 큰 업무는 겸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IMF 사태 이후에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이 높아지고 또 내부 통제가 강화되면서 보험회사의 고의적인 회계 부정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IFRS 17 또 KICS 등 새로운 제도 특징을
몇 마디로 표현한다면 복잡하다, 변동성이 크다, 명확한 기준이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걱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향후 몇 년간이라도 선임계리사 겸임 금지 업무를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선임계리사도 보험 계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요일 산출 등 상품 개발 업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허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봅니다. 또한 선임계리사를 임원급으로 고임하도록 법제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업무를 경영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독립성 강화 차원에서 별도 보수 기준이나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셋째는 IFRS 17 도입 후 보험 부채 검증 방안입니다. 오늘 김경동 선임계리사가 발표한 내용에 많은 고민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해석하고 판단을 하는데 누구의 의견이 정답일까요? 계리법인이 될까요? 회계법인이 될까요? 아마 최종적으로는 감독당국의 의견을 받아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감독당국도 금융이나 감독원, 감독정책, 검사, 소비자보호 분야 등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도 있고 현재도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현상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최대한 주관적인 해석이나 판단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각사 선임계리사가 어떤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그때그때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해석한다면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그러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 전에 보험부채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법론 등을 매뉴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리사회나 공인회계사회 등 중립적인 기관이 같이 참여해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시하고 각사별로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Q&A 형식으로 정리하고 계속 보완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검증 및 검증 의견서 작성에 필요한 요청자료 양식이나 문서와 형식 등을 표준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감독당국에서도 각종 제도 개선에 대한 작업반을 운영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러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DB생명의 선임계리사 임종국입니다. 토론을 빨리 시작해야 되는데 생각이 비슷해서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사실 근본 이 계리학회가 주관하는 이 선임선보 선임계리사 세미나가 아주 뜻깊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발표 내용을 많이 들어보니까 우리 선임계리사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발표 내용이 오늘 발표 내용이 IFRS 17과 관련해서 다른 나라의 선임계사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경되는 책임준비금 및 가정에 대한 검증 방안,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그 선임계사 검증 실무 표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IFRS 17은 미래 현금을 통해서 책임준비금을 산출함에 따라서 손익이라든지 자기자본 이런 것들이 시가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할인율이라든지 계리 가정 이런 책임준비금 산출 요소, 그죠? 거기 요소를 합리적으로 설정하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책임준비금 검증 체계 강화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에 금융당국도 지금 최근에 IFRS 17 관련해 가지고 법규 개정 추천단을 발족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그 법규 개선 방향에 선임계사 중심으로 보험회사 자체 검증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선임계사의 권한과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검증의 업무에 대한 그 표준 업무 절차라든지 그다음에 이사의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런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또한 그 선임계사 지원 조직을 확대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에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통해서 책임준비금의 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아마 그런 내용으로 지금 일이 좀 추진될 것 같고요. 저는 그 관련해서 그 선임계사 역할 중심으로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발표된 것도 있었지만은 그 해외 선임계사 그 제도에서 조사한 바 같이 사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권은 그 보험 요율하고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을 포함한 계리 보고서 체계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북미권하고 영연방은 그 집중적으로 그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책임 준비금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나라마다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그 발표 주제 2번 그 IFRS 17 관련 그 가정 및 책임 준비금 검증 방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이제는 검증 이런 것들이 결과 위주가 아니라 회사 상황에 맞는 결산 단계별 검증을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정적성을 평가하는 역할만이라도 사실 업무가 굉장히 방대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기초 서류까지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좀 버겁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또 다른 나라에서는 그 역할 중에 자산부채 배분 관리, 투자 전략 및 지급 여력 평가, 자산 적정성 평가 등을 수행하고 있어서 동시에 역할의 확장성도 또 다시 또 같이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좀 선임계사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좀 충분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거기에 걸맞는 좀 역할이 태동이 될 수 있도록 업계, 감독당국, 학계 다 좀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언급했듯이 지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약간 선임계사가 우선 좀 중점적으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논의해야 될 시점 같습니다. 특히 그 발표 주제 2번 IFRS 17 관련 가정 및 책임증에 대한 이해와 검증,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우리가 사실 아까도 강조하셨지만 수행할 수 있는 합당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필요하고. 더불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오늘 그 발표 주제 3번도 있었지만은 그 실무표준 관련해가지고 계리학회 차원에서 실무표준위원회가 가동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범위 확대라든지 그 다음에 재정립이 동시에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해결돼서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고 마칠까 하는데 아까 Q&A 시간이 있다고 해서 그 Q&A 시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양대학교 오창수였습니다. 오늘 그 실무표준 세미나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 IFRS 17 도입이 코앞에 다가왔죠. 지금 발표자나 토론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면 2023년부터 시행하는데 비교재무제표를 위해서는 2022년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상으로 2021년 말에 우리가 모든 그 이익잉여금으로 전환에 관련된 것들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 실제로 액션을 취하는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 8년 이때 우리가 계리실무 표준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각을 해서 아마 이게 계리학회로 들어왔어요. 아마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아마 실무에 있으면서 감독당국과 협의를 해서 어떤 형태로 이 실무표준을 운영하면 좋을까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계리학회로 이게 실무표준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때의 상황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때가 우리가 IFRS 17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때는 새로운 그 부채평가 시스템에 대비해서 만든다고 그때 명분이 세워졌댔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명분이 실현되는 그 때가 사실은 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그때도 자료를 제가 읽어보니까요. 원칙 중심의 이 부채평가에 대비해서 우리가 실무표준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현명하게
십몇 년 전에 이런 일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무표준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 자체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민간 주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쪽에 관의 역할이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민간 쪽으로 넘어온 영역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감독 당국도 들으실지 모르지만 오늘 원래 감독 당국의 그 계리 팀장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바람에 제가 초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근데 거의 민간 쪽에 준 게 없을걸요 아마. 그래가지고 이게 민간에서 이런 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획기적인 일일 수도 있고, 또 민간에서 줬는데 잘 못하면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리실무 표준이 아까 무슨 확인 뭐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규칙을 정해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결산을 하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 영국의 케이스를 보면 아주 그 후폭풍이 굉장하거든요. 결국 이걸 이 조직과 권한을 정부에 뺏겼죠. 영국의 그 에퀴타블이 망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민간이 운영하시는데 이게 우리한테 주어졌으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아니면 이걸 대충 한다 이렇게 되다가는 영국의 케이스를 우리가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권한이 주어졌을 때 사실은 굉장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이 진짜 많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이게 금융위로부터 계리학회가 그 정관을 변경할 때 계리학회 정관에 계리실무 표준의 작성과 관리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회 정관에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정관 변경 때 굉장한 그 진통이 있었어요. 금융위에서 허용을 안 해줬댔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설득이 돼가지고 정관이 변경됐다는 것은 민간이 이거를 할 수 있게 허용됐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이거를 잘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부채의 그 원론적인 평가 방법을 우리가 제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정하는 거를 계리실무 표준위원회로 넘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운영할까가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IFRS 17 발표에 따르면은 그런 것들을 하는 역할이 민간한테 주어진 적이 없었잖아요. 이 실무 표준에 빼놓고는. 여러분이 보험회사에서 오랫동안 여기 다 근무하셨을 텐데 그런 게 있었나요? 그런 게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다못해 옛날에 배당만 하더라도 배당을 정부에서 다 정해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할 때 그렇게 진통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 주식회사냐 사무회사냐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여기 말고는 민간한테 넘긴 영향이 별로 없을걸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넘어온 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규정이 여기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계리 쪽에서는 하단으로 내려갈수록 실제 준비금에 미치는 임팩이 실제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작업을 처음에 했던 사람으로 진짜 IFRS 17이라는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이러한 위원회가 이제 IFRS 17이 진짜 시행이 될 즈음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거 학회가 맡고 있지만 이게 민간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참여하는 위원들을 보면은 업계가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시행이 될 때에는 이게 아마 공익적인 단체로 많이 탈바꿈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만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객관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만들어서 할 필요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이제 실제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IFRS 17을 우리가 부채 평가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17에서 부채 평가를 보면 매 년도 아니면 아까 분기별로 결산을 한다면 매 분기별로 가정을 새로 세워서 우리가 그 벨과 RA를 갖다 다시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거를 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는 지금의 부채 평가는 얘기가 다르죠. 지금의 부채 평가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하고 LAT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시험 삼아 해보지만 LAT에서 준비금을 적립한 회사가 제가 알기로는 한 회사가 있어요. 준비금 적립 안 했어요.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하더라고요. 제가 위원회에서 맨날 보면 아니 올해는 할 것 같은데 안 해. 근데 이게 LAT는 부차적인 준비금 제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주 준비금 제도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시가평가가. 그랬을 경우에 이게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는 저도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만일 거기서 선임계리사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그걸 갖다가 뭐 의견 제시나 이런 데 한다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책임 문제부터 이게 상당한 문제의 발생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그렇게 될 거겠지 정도 생각하지만 이게 실제 결산에 미치고 결산이 어떤 게 영향을 미쳐요? 준비금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계리신문 표준이 민간에 이렇게 위임되었을 때 이 제도를 이용해서 합리적인 것들을 자꾸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들고 그거를 검토하고 운영을 해 주셔야지만 이 제도가 되지 각 회사가 알아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책임 문제는 나는 모르겠고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제도 그렇게 오래 갈지 못할 거예요. 아마 어떤 회사에서 문제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실무 표준에서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갈 것 같은 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영국의 케이스를 영국을 10몇 년 전에 방문했습니다. 이 계리실무 표준위원회를 만들 때. 그래가지고 계리실무 표준위원회가 영국이 국가로 귀속됐다 그랬잖아요. 그 담당 국장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계리실무 표준위원회라는 게 굉장히 세요. 영국을 가봤더니. 우리나라 지금 회계기준위원회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똑같아요. 계리기준위원회라는 게 똑같은 차원에서 영국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식으로 하면 금융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리실무 표준위원회가 별거 아닌 걸로 지금 생각하고 1년에 지금 한 번 열리고 대충위원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회계기준위원회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식으로 운영 안 되거든요. 저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위상이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이걸로 실제 결산이 된다 그러면 굉장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운영을 좀 잘 해주셨으면은 여러분들이 주체 아닙니까?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제가 이거를 혼자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이 계리실무 표준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IFRS 17이. 지금은 하나로 돼 있잖아요. 이게 어떤 형태로 될지는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계리학회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닌데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회계제도가 3개나 있어요. 갭 IFRS 17이 있고 셉이라 그래서 감독원이 만든 게 있고 그 다음에 펩이라 그래서 지금 지급회력 회계가 있잖아요. 지금 잘못하면 이게 어느 쪽에서 하나가 아니고 2개나 3개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얘기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제가 느낌에 잘못하면은 이게 지금은 하나로 운영되잖아요. 감독 당국이 뒤에서 주체가 돼가지고 이게 하나로 운영되는데 감독이 하는 게 있고 갭은 아마 없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학회는 중립적이기 때문에 아무 의견도 제시하지 않는데 저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런 측면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갭에서 만일에 각 회사마다 혼자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도 여기 선임 계리사 분들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학회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선임 계리사의 역할에 관련된 건데 오늘 발표 자료를 보니까 우리 발표자일 모동진 선임 계리사가 준비한 걸 보니까 아주 광범위하게 그 자료를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배운 게 많은데 외국의 선임 계리사 제도를 보니까 우리보다는 굉장히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보다는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보면 제가 이 선임 계리사 조직하고 관련을 맺고 활동을 한 게 한 10몇 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선임 계리사는 의무는 계속 늘어났는데 아까 그 권한과 위치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다 임원급이었어요. 10몇 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선임 계리사들이 차장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10몇 년 전에는.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이게 몸소 피부로 느끼는 건데 10몇 년 전보다는 법상으로는 해야 될 일이 많은 거 돼 있는데 실제 회사 내의 위상은 많이
축소되었다 이렇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지금 이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의논이 될 때 여러분들이 선임계사들이 의견을 모아서 제시를 좀 해주는 게 필요치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선임계리사의 권한 내지는 위상 내지는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건데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분들이 토론과 의견이 필요합니다. 마침 제가 선진화 추진단 위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감독제도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데 그 위원회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금융위, 금감원이 같이 하는 회의는 그 위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금발심위원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발심에서도 발언할 수가 있고 선진화 추진단의 위원회에서도 발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어떤 특정한 업계나 특정한 단체를 뭐 지원하자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17의 정착과 외국 제도 등을 볼 때 합리적인 선임계리사의 역할과 위상과 이런 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잘 모아주시고 필요하시면 학회에서 그런 세미나도 좀 개최해 주시고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모아서 지금 어차피 법규 개정이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뭐 저 토론자이지만 제가 그런 데도 관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에서 좋은 방향으로 발언을 해주고 그런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제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4가지는 제가 평소에 느끼던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잘 수렴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미나를 또 준비하든지 아니면 어떤 규정에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감독당국에 얘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나라 선임계리사 제도가 IFRS 17 도입에 따라서 좀 더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5분의 토론 감사드립니다. IF17이 이제 도입되면 원칙 중심의 평가가 진행을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이제 선임계리사의 업무 범위와 또 역할에 대한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업무 범위와 역할 외에 그에 따른 이제 역량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요. 이 5분의 토론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 신문표준위원회를 관리하고 있는 저희 이제 계리학회에서는 아까 캐나다 가이던스 머티리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좀 세부적으로 좀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 토론을 마치고 나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질의와 응답하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잠시 멈추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해주실 분은 다시 한번 발표 정말 잘 들었고요. 이거 좀 많이 정리돼 있고 사실 회사에서도 잘 준비 못하는 부분들을 여기 와가지고 다른 회사 상황도 많이 알게 됐고 조금 더 분발해야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는 우리 윤정섭 차장님이 발표하신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회사가 안고 있는 고민이긴 한데 이게 지금 우리 발표 내용을 보시면은 LAT 대표 계약하고 전체 계약 결과값 관련해가지고 일치 정도 확인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뭐 대표 계약으로 하든지 아니면 뭐 전체 계약으로 하든지 뭐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우리 회사는 대표 계약 기준이 아니라 전체 계약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전체 계약 기준을 하더라도 회사의 여건상 모델링을 충분히 못해서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기준에 좀 약간 미흡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입법료가 됐든 준비금이 됐든 그로스업 하게 되면은 이제 100% 가야 되고 근데 이제 수준이 좀 모자란데 모자랄 때 선임계사 검증의견서에 어떻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준비하시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한번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또 저희들이 전달을 드리면서
항목별로 저희가 일부 회사에서 이렇게 좀 질문을 좀 많이 받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좀 이 감독원에서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그리고 어떻게 답변을 드리면 그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실지 잘 모르는 상황은 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그 질문을 하셨을 때 항상 계속 드렸던 답변은 어떤 것들이었냐면,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결국 저희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게 어떤 그 결산 결과물에 대해서 선임계 이사님들이 이렇게 결정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어떤 근거를 만드는 작업들인데요. 그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발생을 했을 때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떤 경우에 얼만큼 차이가 나면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어떤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면 그것을 용인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 기준들은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어떤 원칙론적인 문서화된 판단 기준이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의 액츄얼 프랙티스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 뭐 몇 %면 괜찮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중요성의 원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뭐 구체적인 사안들이 있는데요.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회사에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기준을 다 만든다는 것, 이건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인류적인 잣대를 감독당국이 또 제시한다는 것도 제 생각엔 앞으로 가는 방향에서 보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 일관되게 어떤 판단할 수 있고 그 선임계리사 분들이 그 고유의 그 업무 경험과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만 어떤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을 좀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문서화된 판단 기준이 있으면, 거기서의 어떤 원칙론적 접근이 있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발표 주제 2번, 예, 사실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그 IFRS 17 그 검증 체계 보시면은 뭐 데이터, 모델, 가정, 인풋, 현금 흐름 산출, 결산, 문서화 해가지고 사실 그 단계별로 이렇게 그 포인트를 잡아서 다 검증하려면은 사실 우리 현재 가지고 있는 체력 가지고 뭐 선임계에서 포함해서 지금 그 지원 조직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그 현대해상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좀 혹시 있으면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븐틴 그 체제 하에서 이제 선임계에서 검증하는 역할이 뭐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 부분을 이제 감당하기에는 현재 조직이나 인력 갖고는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차원에서 뭐 단독으로 준비하고 있다기보다는 아마 이 제도적으로 또 선임계사 지원 조직에 대해서 좀 강화를 해주시고 또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강화를 해주시고 그런 면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그 지원 조직에서 검증하고 있는 업무가 대부분 이제 기초 서류 쪽 업무가 많고 또 이쪽 준비금 쪽 업무는 조금 다소 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준비금 쪽 업무, 책임 준비금 쪽 검증 업무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아마 세븐틴 이후에는 아마 훨씬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의 구성비를 준비금 쪽으로 늘릴 필요가 있고 전체 인원도 늘리려면 사실 회사 단독으로 이거를 늘리기는 쉽지가 않아 보이고요. 제도적으로 또 뭐 규정에서 이 부분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했던 부분인데 지금 셉이나 팹이라 그러죠. 지금 그쪽에서는 원래는 감독원이 주도가 되면 안 되죠. 지금 근데 안 되는데 하여튼 감독원이 주도가 돼서 지금 이런 것들을 개정하고 뭐 하는 걸 이끌어가고 그럴 텐데 갭에 대해서도 혹시 그 계리실무 표준 같은 거를 생각하고 계신지 가끔 내가 궁금했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갭은 완전히 회사 독자적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에 대해서 누가 우리 김경동 차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 그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는지. 네, 아직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요. 이제 뭐 매뉴얼이나 베스트 프랙티스는 아마 작성이 될 것 같습니다. 업계 차원에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회계 기준 자체가 뭐 워낙 원칙 중심이고 실제 저희가 판단해야 될 사항들이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회사 내에서 어떤 지침, 뭐 어떤 이런 의사결정 체계에 의한 결론,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기존처럼 뭐 실무 처리 지침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기에는 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 이제 업계에서 베스트 프랙티스나 실무 표현 지침을 만들 수는 있지만 이거는 비교 가능성을 위한 어떤 큰 바운더리에서의 원칙이고 사실상 각 회사에서 그런 체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게 저는 이제 학교에 있잖아요. 이제 이게 계리실무 표준이 각국마다 우리나라 같은 데보다 먼저 나온 이유가 그 나라는 일부 그 원칙론적으로 이미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그 영국권 국가들 특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이게 계리사의 책임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혼자 했을 경우에는 이게 감당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제가 여쭤본 건데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뭐 저는 학교에 있지만 계리사의 리스크가 엄청 커지는 걸 거예요. 제가 볼 때. 선임 계리사들이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제가 걱정할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리실무 표준이 쓰이는 이유가 계리실무 표준을 따르면 그러한 책임이 면제가 되는 거거든요. 해외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감독당국이 하는 건 감독당국이 알아서 하니까 상관없는데 회사가 아까처럼 그렇게 한다 그러면 나중에 무슨 이슈가 발생하면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보니까 옛날에 모 생명보험회사가 보증준비금 문제를 해지한 사람 것도 안 샀다 그래가지고 분식 회계란 말이 그때 신문에 떴댔거든요. 분식도 아니죠 지금 보면은 그게 몸식. 지금 이런 식의 이슈가 바로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7이 도입되면.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런 리스크를 그 아까처럼 뭐 권한이 강화되고 그러면 책임 문제가 더욱더 강화되는 거에 2-3배 내지는 10배 더 책임 문제가 따를 텐데 그거에 대한 것들을 선임기리사에서는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나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요. 제가 오히려 또 교수님한테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개박과 셉이 지금 일원화되어 있다고 보는 체계잖아요. 그래서 지금 실무 표준이 같이 가는데 결국은 객과 셉이 이제 이원화되면은 실무 표준도 아까 말씀대로 뭐 이렇게 갭에 대한 실무 표준이 따로 있어야 되고 셉에 대한 실무 표준이 따로 있어야 되고 아니면 이제 뭐 계리학회 뭐 실무 표준 위원회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또 계리사의 또 나름대로 또 역할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원래 그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던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걱정하는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자기는 거기에 해당 안 될지 모르지만 자기 회사가 걸리면은 이게 걸리는 회사가 많아요. 지금 걸리면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검사가 나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내가 특별하게 얘기를 안 해도. 저는 이게 해외 사례를 여러 개 봤어요. 해외 사례를 여러 개 봤는데 영국이 그러다가 계리사회에 있다가 뺏긴 거잖아요. 정부에. 그리고 캐나다에서도 그 액츄리얼 스탠다드 보드라고 회계기준위원회처럼 따로 구성이 돼 있고 미국도 계리사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AAA라는 게 거기에 속해 있고 아까 보셨잖아요. 계리학회라고 그랬는데 대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업계가 이걸 자기가 가지고 자기가 규정을 지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나라가 한 군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누가 그걸 인정해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리학회가 하기도 지금 능력이 벅차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옛날에도 우리가 논의가 될 때 독립기구 논의가 처음에 됐었는데 비용 문제 때문에 뭐 안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아마 구성이 되면은 17이 되면은 이런 논의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학회는 이거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됐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때 발전적인 차원에서만 우리가 했던 거지. 그런데 회계 기준원과
사람들이 회계 기준으로는 모든 회계에 적용이 돼가지고 권한이 크고 조직이 커야 되고 계리는 보험만 적용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건데 영국 가보니까 내가 생각이 바뀌었던 거예요 그때. 아 영국에서는 이걸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그러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회사별로 하는 건 좋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니 그걸 선임계에서가 질 겁니까? 그러면 선임계에서 안 하시는 게 낫지. 아무리 책임져 권한이 많이 주어져도 그 다음에 어떻게 그게 양날의 칼로 돌아올지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학계에 있으지만 그게 보여요. 저는 지금. 그래서 이게 계리실무 표준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도 저는 이제 학회가 그걸 꼭 가져야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게 독립기구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근데 이제 독립기구로 가면은 이제 여러분이 그걸 아마 좀 말하기 뭐하지만 감독 당국이 그걸 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봐요. 여태까지 다 그렇게 되잖아요. 보시면 알지만. 그죠? 그래서 민간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긴 게 회사가 권한을 부릴 수 있지만 권한을 안 부리는 거거든요. 제가 해외 사례를 봤더니.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잖아요. 부리고 싶은데 안 부리는 거예요. 부리다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 의논을 하셔야 되고 학회는 중립적이에요. 뭐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중립적이니까. 예. 그런데 꼭 가지고 있을 필요도 못 느끼는 거예요. 학회는. 이게 만약 발전적인 방향에서 나간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들지만 그거에 대한 책임을 뒤에 안 지면은 이건 없어져요. 제가 볼 때 영국 케이스를 보니까. 민간에 안 줘요. 민간에 줬을 때 잘해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게 학회에 있건, 학회도 객관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독립기구도 아마 객관적인 조직이 될 건데, 아마 독립기구가 학회보다 더 객관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면 학회는 그래도 감독원이 말해도 잘 안 들어요, 어떨 땐. 그 감독 당국이 지금 계리팀이 예를 들어서 우리 학회 보고 뭐라고 말 못 하거든요. 협조를 구하지. 지금 그 상황은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겪어보니까. 근데 독립기구 가면은 아마 감독당국의 입김이 더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답변은 뭐 오늘 꼭 안 해주셔도 좋은데, 서린계리사에서도 이게 나중에 책임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권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책임을 어떤 식으로, 꼭 나쁜 뜻이 아니라고 책임을 면하는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은. 그 잘못하면 책임만 지라고 그러면 그 책임을 어떻게 져요, 그거를. 그게 보통 책임이 아닌데. 그래서 그런 게 상당히 궁금하고 또 발전적인 차원에서 학회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러는 거지 학회가 뭘 하겠다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거꾸로 감독당국에다 여러분 의견을 전달해 준 건 많아요. 요거는 좀 다음에 해달라고 우리 임상부가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 몇 번 얘기한 적 있었죠. 감독당국에 이거는. 그럼 감독당국이 그걸 대부분 수용했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으로 보면. 민간기구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민간기구를 잘 이용하시고 잘 운영을 하셔야 돼요. 학회가 주체는 돼 있지만 학회가 뭐 사람도 없는데 뭘 어떻게 운영해.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중요성에 비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실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하는 건지 모르지만 아까 우리 김경동 선임계리사가 회사가 그걸 세부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느끼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 봐 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네, 아까 제가 토론에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이번에는 좀 두 번째 주제 IFRS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안 보이시죠? 선임계리사 주요 검증 영역에 보시면은 모델링과 과정 인풋, 그다음에 현금 흐름 산출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필요한 데이터는 통계품질관리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자세하게 언급이 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가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의 충분성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검증된 다주 수치와의 비교 요거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좀 더 정확하게 언급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데이터 검증 관련해서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제 데이터에 대한 검증은 그 기초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데이터 검증을 하시려면 회사 내부적으로 뭐 체크리스트 같은 거를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뭐 항상 그 프로세스상의 검증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체계를 만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발표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나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추가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 서인계사 책임이 많아지는 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해주셨는데, 역시 이제 책임이 너무나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IFRS 17이라는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수용할 때는 좀 수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약간 그런 성숙한 환경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책임이 많긴 하지만 감독 당국에서도 그걸 인정해주고 자율성을 좀 부여해주는, 워낙 다양한 판단 요소가 개입이 될 테고 다양한 또 이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 세부적으로 실무적으로 하나하나 다 그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다 책임을 묻고 또 자율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이 세븐틴이라는 제도를 저희가 좀 올바르게 운영하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세븐틴이라는 제도 자체의 전제로서 저희는 그런 서로 간의 어떤 그 자율성을 인정하고 또 물론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그런 환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세 분의 발표자분들과요, 5분의 토론자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